안녕하세요. 이제 3주 강의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물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주에는 우리가 물리란 무엇인가를 공부했죠. 두 번째 주에는 물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봤죠.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대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려다 보니까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고, 그 기준계에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쓰는 좌표, 이 좌표도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물리가 무엇인지 오늘 소개합니다. 물리가 시작한 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부터 시작했죠. 뉴턴의 운동법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기본법칙이었고,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설명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뉴턴이 운동법칙에 도달하게 됐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주 운동법칙과 보존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힘인데, 이 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운동법칙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뉴턴이 발표한 운동법칙을 어디에 발표했다고 그랬습니까? 프린키피아죠. 프린키피아에 발표한 뉴턴의 운동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되어 있냐면 일명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것도 있었어요. 제1법칙이 뭐였냐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제2법칙이 있고 제3법칙이 뭐였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여기에 제2법칙이 사실은 진짜 운동법칙은 이 제2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하고, 이 운동법칙이 바로 뭡니까? F는 ma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세 개가 운동법칙은 세 개로 이루어졌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법칙은 제2법칙인데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이 법칙인 운동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보조하는 법칙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한 것이 바로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3법칙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7세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물체가 힘을 나른다고 생각했어요. 물체가 힘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쫙 이렇게 빨리 돌멩이가, 큰 바위가 빨리 움직이면 저놈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살아있는 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때요? 움직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뭐가 무겁고 힘이 있는 것 같죠. 이런 걸 죽은 힘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힘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힘이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3법칙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힘을 보려면,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면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줄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뱅뱅 돌렸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은 어디에 있을까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습니다. 힘이 작용하려면 한 물체가 힘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을 때 그때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뭐냐면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양이다. 그래서 힘을 얘기하려면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두 물체밖에 없어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사랑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힘도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 작용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지 되냐면 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물체 A가 물체 B에게 힘을 작용한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가 이렇게 얘기한다. 사랑할 때도 그렇죠. A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그래야지 되지 그냥 사랑하면 좀 곤란하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작용은 A가 B한테만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가 B한테 상호작용하면 B도 반드시 A한테 상호작용을 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힘의 본성이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어떤 힘을 이게 작용이라고 한다면 아무 힘이나 그걸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은 A가 B한테 작용한 힘, 이걸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뭐냐면 요거 바꾼 거. B가 A에게 작용한 힘을 반작용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은 바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표시되는데 그게 바로 힘이란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프린키피아의 이 뉴턴의 운동 법칙 그 중에서 세 번째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every action 작용마다 there is always opposed and equal reaction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국말로 해놓으면 여기에 작용이 있으면 항상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하는데 또는 두 물체가 서로 상대 물체에 미치는 작용은 항상 크기가 갖고 상대 물체를 향한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반작용을 찾을 수 없으면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한 물체만 있으면 여기에 힘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인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물리하다 보면 가짜 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인지 가짜 힘인지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반작용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통해서 힘을 분명히 정의하고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인 F는 ma의 F자리에 들어가는 힘이 바로 이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것을 보고서 자 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돌멩이가 있다면 이 중에서 힘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줄이 돌을 잡아다니는 장력. 이게 장력이라고 하죠. 줄의 끝에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그때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 이건 줄과 돌이 있으면 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력의 반작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두 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 그래서 줄이 돌을 잡아다니니까 이 돌멩이가 저리로 날아가지 않고 돌죠. 그런가 하면 줄이 팽팽한 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 줄을 잡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이 돌을 잡아다니는 힘의 반작용은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 또 뭐도 있냐면 여기 손도 있죠. 그래서 어때요? 손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 그러면 이 손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의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이제 쉽죠. 여러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줄이 손을 잡아다니는 힘. 그래서 내가 줄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내가 줄을 잡아다니기도 하지만 줄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쉽게 힘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힘을 제대로 말하려면 그냥 힘만 공중 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힘이 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중력이 있는데 여기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사과가 중력을 받고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얼핏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막 여기 중력이 떠돌아다니다가 저 사과한테 작용하는
가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중력이란 뭐냐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니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걸 다시 말하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녀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반작용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다니는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돌발 퀴즈 금방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책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의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방 압니다. 이 책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중력만 작용하면 책이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힘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직항력이죠. 이게 뭡니까? 책상면이 책을 위로 떠받치는 힘,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중력의 반작용은 뭘까? 저 수직항력은 사실은 중력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가만히 있으려면 저놈들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하죠. 합력이 0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반작용은 수직항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까? 안 듭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런 수직항력이 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력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힘. 그래서 이 반작용은 뭐가 되겠어요? 책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 이게 바로 반작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법칙은 이처럼 힘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뉴턴이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운동법칙 만든다면 이거 안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왜? 잘 아니까. 당시에는 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물체가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접촉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힘. 그런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면 위에 물체가 놓였을 때 작용하는 힘, 이것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줄을 연결해서 작용하는 힘, 이걸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 물체하고 접촉해야지만 작용합니다. 또 줄이 팽팽해야지만 작용해요. 저기도 뭐예요? 면하고 다 있어야지만 작용해요. 떨어져 있으면 작용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 사실은 물체가 움직이다가 면을 만나면 더 이상 면에서 운동을 방해받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줄도 마찬가지죠. 줄로 매달아 놨으면 줄이 팽팽해지면 더 이상 이 물체가 더 이상 자유롭게 운동하지 못하고 그 줄의 길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 수직항력과 장력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힘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속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 힘이 결정이 되냐면 운동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운동법칙이 한 F는 ma입니다. 그래서 F는 ma에서 이 물체가 운동을 제대로 하게 만들도록 그 힘이 딱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접촉하지 않는데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접촉하지 않는데, 이 접촉하는 힘은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여기서 빨리 오면 어떻습니까? 큰 힘 작용하죠. 또 약간 오면 작은 힘 작용하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접촉하지 않는데도 힘 작용하면 그건 어때야 되겠습니까? 네,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힘 작용하려면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나 사랑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뭔가 사랑하는 이유가 들어있어야지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에는 물체 속에 반드시 그 힘이 작용하는 원인이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같은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했지만 무엇입니까? 만유인력은 물체가 질량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힘작용하는데 사실은 질량이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만드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유한 성질에서 작용하는데 그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힘의 법칙으로 결정이 됩니다. 운동하고는 상관없이 힘의 법칙으로 먼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탄성력은 후쿠의 법칙, 전기력은 쿨롱 법칙,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데도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이 법칙으로 정해지는데 그걸 힘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과 힘의 법칙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운동 법칙은 바로 뭐냐면 물체의 운동을 정해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하고 연관되죠. 그리고 이 운동 법칙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풀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 법칙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 구하면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체가 받는 어떤 종류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물체가 받는 힘을 다 합한 합력만 알려줍니다. 합력의 크기와 방향만 알려줘요. 그 힘이 왜 작용하는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운동 법칙은 그런 특징이 있다면 힘의 법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렇게 정해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운동과는 상관없이 힘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마다 그 힘을 결정하는 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힘을 부르는 이름 중에는 이렇게 힘의 법칙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한번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중력은 F는 mg 이렇게 사실은 중력도 만유인력의 일종인데 지상에서 물체에 작용하면 이 지상에서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mg라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 이거 갖다가 중력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유인력이고 위아래로 가면 약간은 바뀌죠. 전기력, 쿨롱 법칙으로 정해지는 전기력, 후쿠 법칙으로 정해지는 탄성력, 또 마찰력 법칙이 있죠. 핵력 이런 것들이 다 그 힘들을 결정해주는 힘의 법칙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힘이 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제한을 받아서 움직이는 운동이 제한을 받아서 작용한 힘, 이게 면이 있어가지고 더 못 가고 작용하는 거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죠. 또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 못 가고 작용하는 힘, 자 이런 장력과 수직항력은 따로 힘의 법칙이 없고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구속힘이다 부른다 그랬습니다. 구속힘은 그래서 장력과 수직항력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힘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힘의 이름은 어떤 개별적인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힘인데 그 힘들이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구심력, 원 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심력 역할로는 줄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원 운동을 시켜주는 힘. 그다음에 보존력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는 힘 이런 걸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외력과 내력 이건 뭐냐면 여러 물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이고 그 시스템 밖에 있는 물체가 요 안에 있는 물체한테 작용할 때 이걸 외력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심력은 그 방향이 항상 한 점을 향하는 힘, 이런 힘을 중심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한꺼번에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부르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힘같이 보이는 이런 힘도 있는데 힘처럼 들려도 힘이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전력, 전력, 원심력,
활력 이런 것들은 물리에서 부르는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이제 무엇을 합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자연 우리 거시 세계의 기본 법칙이었죠. 이 기본 법칙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천상 법칙, 지상 법칙 그랬죠. 그러다가 행성들의 운동을 보고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는데 그 지동설 못마땅해 가지고 이제 브라헤가 막 관찰을 했다고 그랬죠. 그 관찰한 자료를 케플러가 쫙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행성들이 어때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죠.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나왔습니다. 이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quation of motion 이게 이제 운동 법칙 또는 운동 방정식인데 뉴턴한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성의 운동에 대해 케플러가 구한 세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일 법칙, 타원 궤도를 돈다. 면적 속도의 법칙, 태양에서 가까이 있을 때는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간다.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 행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멀리 있을수록 태양에서 멀리 있을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것들이 조화의 법칙이었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F는 ma 가지고. 그게 옳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F는 ma를 풀었더니 그 풀이가 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맞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F는 ma도 배웠죠. 자, 그런데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어떻게 해서 이거 맞게 만드는지 그거 한번 여기서 잠깐 보겠어요. 이거 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수학을 알아야 되겠어요. F는 ma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쉬웠죠. 그냥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이거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이 미분 방식 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고 좌표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원점에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점에 태양이 있다고 그러고 원점에서부터 어떤 기준계의 위치 벡터가 R인 그런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이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유인력 법칙은 어떻게 씁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R방향인데 마이너스는 태양 쪽을 향한다. 이런 게 되겠어요.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쓰면 아직 숫자가 없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풀려면 어때야 되냐? 좌표계를 선정을 해야지 됩니다. 좌표계를 정해야지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 우리 나중에 그런 걸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행성의 궤도는 한 평면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2차원 운동만 해요. 행성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행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야구공을 던질 때도 야구공이 한 평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평면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좌표 두 개만 있는 2차원 좌표계인 극좌표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X축과 저 위치 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 극좌표계에서 가속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R 방향의 단위 벡터,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로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걸 이용하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내 강의에서 저 물리학 강의에서 요거 이제 찾아보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지금 이렇게 소개만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실제로 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 것만 한번 구경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행성에 적용한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극좌표계에서 저기에 힘은 저렇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저기에 힘이고 여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푼다고 할 때는 이 벡터식을 푼다고 할 때는 성분별로 풉니다. 그래서 여기에 R 방향의 성분과 세타 방향의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R 방향의 성분만 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 R 방향의 성분은 저기 앞에 있는 저거죠. 그 다음에 요것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 일식이 되겠어요. 세타 방향의 성분은 저 좌변에 세타 방향의 성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R과 세타를 T의 함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의 위치를 표시한 좌표가 여기 원점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R, 그 다음에 X축에서 위치 벡터까지의 각, 이 두 개가 두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것인데 이 두 좌표를 이 미분방 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방 정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도 보니까 R과 세타가 있죠. 여기도 보니까 R과 세타가 있죠. 우리 모르는 거 구하는데 식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다 있으면 한꺼번에 못 풉니다. 이런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연립방정식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반드시 속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연립미분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물리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고 보면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이 연립미분방식을 푸는데 다행히도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세타 성분을 먼저 한번 봅니다. 세타 성분의 방정식 보면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지금 R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어요. 좀 D 세타만큼 이렇게 갔다. D 세타만큼 가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면 R D 세타가 되고 그래서 저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R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높이는 R 사인 세타인데 사인 D 세타인데 근데 사인 D 세타의 D 세타가 작으면 그냥 D 세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 어떻게 간단히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하고 R 그리고 R D 세타는 저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넓이가 되겠어요. 이거 미분일 때는 이게 아주 잘 맞습니다. 이 근사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식이 되겠어요. 이 ds는 2분의 1 R 제곱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넓이니까 요 ds를 이렇게 딱 쓰면 우리 뭐가 좋냐면 면적 속도는 이게 면적이죠. 면적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을 dt로 나누면 단위 시간 동안에 간 넓이가 바로 면적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dt분의 d세타 이렇게 나눴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면적 속도입니다. 면적 속도. 근데 케플러 법칙 제2법칙이 바로 뭐냐면 면적 속도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적 속도가 안 변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면 그게 바로 면적 속도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람다를 면적 속도라고 하면 면적 속도가 안 변하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dt분의 d 람다를 해가지고 요게 0이면 되는 것인데 저 dt분의 d 람다를 저걸 한번 계산하면 여기 r제곱하고 dt분의 d 세타가 있죠. 이런 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하죠. 그래서 2분의 r제곱을 먼저 미분하면 저기서 이렇게 요 항이 나옵니다. 이 r제곱을 먼저 미분하면 2r dt분의 d세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하면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재밌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2분의 r을 앞으로 빼내면 여기서 그냥 2분의 r을 앞으로 빼냈어요. 왜? 지금 금방 왜 그런지는 압니다. 저 이렇게 빼내면 요게 나오는데 요거 우리 어디서부터 미리 나와요? 이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똑같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네, 면적 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0이다. 면적 속도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람다가 일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면적 속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뉴턴의 운동 법칙의 어떤 성분? 세타 성분이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케플러 제2법칙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건 한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R 성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R 성분 방정식에서 우리 뭘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면적 속도를 이렇게 써놨죠. 이 람다가 안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상수예요. 상수니까 우리 r제곱 dt분의 d세타를 항상 람다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t분의 d세타 있는 거 이걸 저거로 바꿨어요. dt분의 d세타를 뭘로 바꿨어요? r제곱분의 람다 이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삼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뭐가 되냐? 이런 미분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건 봤더니 어떻습니까? 가만 봤더니 네, R만에 대한 식이죠. 아까는 구하는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못 풀었는데 이번 어떻습니까? 네, 변수가 R 하나뿐
없죠.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가지고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이거 풀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텐데,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 풀면 타원궤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제1법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풀면 타원궤도 나오는데, 이 타원궤도 나오는 건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복잡하고 우리는 아직 풀 실력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2법, 케플러 1법칙도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조화의 법칙이 제3법칙도 좀 복잡하지만 이건 간단한 경우로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어요. 어떠냐면 그냥 행성이 원궤도를 따라서 회전한다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떻게 쉬워지냐면, 원이면 어때요? R이 일정이니까 dt분의 dr이 0 돼야 되겠죠? 일정한 건 t로 미분하면 0입니다. 그 다음에 dt 제곱분의 d 제곱 r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r 방정식에서 요거 0으로 놓습니다. 요거 0으로 놓으면 뭐만 남았어요? 요 놈하고 저런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놈하고 그거만 남았으니까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이 바로 나왔는데,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제3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뭘로 바꿔 쓴 거냐면, 자,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dt분의 d세타는 t분의 2파이를 저기서부터 바꿔 썼어요. 어디서부터? 바꿔 쓰고 나서,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주기입니다. 요게 한 바퀴 일정한 속력으로 돌면, 이게 dt분의 d세타가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가 한 바퀴 돌면 얼마입니까? 2파이죠. 근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주기죠. 그래서 dt분의 d세타가 t분의 2파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주기의 제곱하고 반지름의 세제곱의 비는 일정하다. 행성들이 무엇이건 간에 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화의 법칙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제1법칙은 거기에 왜 있느냐? 제1법칙은 왜 있냐면 사실은 관성계 때문에 있습니다. 제1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1법칙은 사실 우리 잘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관성의 법칙 이렇게 해서 알죠. 사실은 프린키피아에 나온 제1법칙은 어떻게 써 있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직선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간단히 말하면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인데, 자, 이것을 사실은 프린키피아의 뉴턴의 운동 법칙에 포함되는 게 얼핏 보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따로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면 F는 ma에서 F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등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자, 이것만 보면 제1법칙은 제2법칙의 한 경우에 불과하죠. 이걸 따로 떼어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뉴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바로 이거, 움직이는 물체도 가만두면 결국 멈춘다. 이거를 갈릴레오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안 멈춘다. 사실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마찰력만 다 없애면 이거는 계속 무한히 간다. 가만히 놔둬도 무한히 간다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자, 이 관성의 법칙이 사실은 뉴턴보다도 갈릴레오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에 이것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먼저 갈릴레오가 한 것을, 그 공을 갈릴레오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첫 시간에 그런 거, 둘째 시간에 이건 했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반드시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기준계가, 내가 기준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계 중에서 이거 마음대로 정하는데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를 관성계라고 하고,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는 비관성계라고 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도 관성계에서만 성립합니다.
F는 MA가 성립하는 기준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준계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성계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성계가 어떤 기준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제1법칙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거예요. 관성법칙은 힘을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이죠. 우리 합력이 0이 분명한 그런 물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은 기준계하고 상관없습니다. 힘은. 그래서 합력이 0이 분명한 그런 물체를 고른 다음에 그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면 관성계입니다. 속도는 기준계에 의존합니다. 어떻게 기준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가속도, 위치 이런 건 다 바뀌어요. 위치가 어때요? 위치를 대표하는 숫자가 원점 달라지면 달라지죠. 그 다음에 관성계가 움직이고 있으면 물체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또 관성계가 가속 운동하고 있으면 물체의 가속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는 어떤 기준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도 역시 관성계인데, 그리고 관성계가 아닌 기준계는 모두 비관성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보면 F는 MA가 있으면 F는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힘은 기준계하고 상관없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질량도 어때요? 기준계하고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가속도는 어때요? 기준계에 따라 달라요. 기준계에 따라 달라. 그러면 F는 MA인데 F하고 M은 한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A가 기준계에 따라 다르다면 F는 MA의 양쪽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은 관성계에서만 성립한다라고. 돌발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다음 중 돌발 관성계를 고르시오. 자, 어떤 물체의 힘은 전부 10작용, 어떤 기준계에서나 질량도 전부 다 2입니다. 그런데 가속도를 측정했더니 A 기준계에서는 2고 B 기준계에서는 3이고 C 기준계에서는 5고 D 기준계에서는 7이라고 한다면 F는 MA가 어디서만 성립합니까? 여기서만 성립하죠. 이것만 관성계입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지만 그 기준계 중에서 관성계에서만 F는 MA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F는 MA를 적용하려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1법칙은 바로 관성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보겠어요. 여기에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은 관성계고 버스가 지면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면 버스 속에서도 관성입니다. 그래서 기준계, 지면도 관성계고 비기준계도 관성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렇게 B에 이렇게 하는 거는 A에 대한 B의 가속도 이렇게 되겠어요. A에 대한 B의 가속도. A는 지면이고 B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대한 버스의 가속도는 0. 지금 등속도 운동하니까. 자, 그러면 A와 B가 모두 관성계이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저 손잡이가 받는 힘은 중력하고 장력이 같아가지고 0이 됩니다. 그래서 0돼요. 자, 그래서 뭐가 성립합니까? 여기서 지면에 대한 저 손잡이의 가속도는 0.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손잡이의 가속도도 0. 그 다음에 받는 힘도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방정식이 어때요? 전부 다 양변이 다 0이니까 다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계를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버스에 고정시키거나 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면에 대한 버스의 가속도는 0이 아닙니다. 가속 운동하니까. 가속 운동한다는 건 0이 아닌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관성계고 B는 비관성계가 되겠어요.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기준계는 비관성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에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어요. 저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합력이 어떻습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 0이 아닙니다. 이건 0이 아니에요. 근데 가속도를 보겠어요. 가속도를 보면 어때요? 지면에 대한 손잡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그건 버스의 가속도하고 똑같아요. 지면에서 보면 손잡이나 버스나 같이 가죠. 그래서 지면에 대한 손잡이의 가속도는 버스의 가속도와 똑같은데 버스에서 손잡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버스에서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본 손잡이의 가속은 0이 되죠. 그래서 자, 두 기준계에서 쓴 식
F는 MACA하고 F는 MACB 할 것 같으면 요 놈은 성립하지 않죠. 왜? 이건 0이 아닌데 이건 0이니까.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적용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 몇 가지 배우는 게 이게 우리 자연을 어떻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문제 푸는 게 어려워지죠. 문제가 푸는 게 어려워지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가지고 쉽게 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새로 도입하는 양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물리에서 도입한 물리량이 1과 에너지인데 힘이란 바로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끙끙 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하면 A가 B에게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했죠. 우리 일을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 F에다 D를 곱한 만큼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은 스칼라량이고 힘과 이동한 변위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힘하고 변위를 곱해가지고 스칼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곱해야 되겠습니까? 스칼라 곱해야 되겠죠. 스칼라를 만들려니까. 그렇게 스칼라 곱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바로 FD 코사인 세타가 되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은 둘 사이의 사이각이 0일 때에서 코사인 0도는 1이 됐는데 자 이렇게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칼라고 요 두 개가 벡터니까 스칼라 곱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조건은 뭐가 되냐면 자 저거 두 개 했는데 힘 작용하면서 이동했는데 그게 0이 될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작용한 힘이 0이면 두 번째 이동하지 않았으면 근데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했어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힘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일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과 연관된 물리량의 에너지가 있는데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B한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대학교에 가서 정의가 조금 고급화되는 거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일 어떻게 배웠어요? 에너지 어떻게 배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일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은 어떻게 표현하냐? A가 B한테 W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A와 B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야지 돼. 일은 A가 B에게 일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하냐? 누구의 에너지다. A의 에너지는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개가 다 다른 점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B가 일을 받죠. B가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돈이 에너지라면 이렇게 통장 이관하는 거 이게 바로 일을 하는 거가 되겠어요. 돈이 있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면 내가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일만큼 B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과 에너지의 의미겠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 하면 뭔지 모릅니다. 에너지를 부를 때는 사실은 야 이건 에너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꼭 뭘 하나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라고 붙이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붙이기도 하고 필드 에너지 막 이렇게 붙입니다.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지 되겠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게 앞에다 붙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막 그래서 이렇게 붙는데 그중에 무엇도 있냐면 이렇게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하는데 이때 우리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증가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필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에너지는 사실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 아주 좋은 유리한 점이에요.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조건만 맞으면 바뀝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양은 바뀌더라도 양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과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1 에너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일을 할 때 우리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F 곱하기 D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서 힘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힘 바뀌면 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여기 F에 어떤 걸 대입해야 되겠어요? 아, 복잡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네, 일정할 때만 성립하는데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간으로 나눕니다. 구간을 작게 나누면 그때 저 작은 구간에는 거의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데 이 구간을 아주 작게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은 변하는 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면 적분으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하면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 그래서 dx 아까 자른 거 조금 자른 게 델타 x였는데 아주 많이 자르면 dx가 됩니다. 그래서 1은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우리 지금 이거는 1차원만 얘기했습니다. 1차원만 얘기하면 한 길밖에 없으니까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야 되죠. 근데 자, 1차원 이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원 이렇게 되는데 1차원 이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어땠어요? 힘하고 움직이는 방향 사이에 스칼라 곱해줘야 됐죠. 그래서 이것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스칼라 곱한 거를 더해줘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C는 뭐냐면 이동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주어져야지 이걸 다 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로를 가는지 요거 경로 왜 그러냐면 경로가 다르더라도 적분값이 다 같으면 경로 없어도 되겠죠. 근데 경로가 다르면 적분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경로에 따라 쭉 적분하는 거 이것을 선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적분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좌표에 이렇게 정해놓고서 경로가 C1이라는 건 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C 여기서 갔다가 저기까지. 그래서 원점에서 4사까지 가는데 이렇게 직각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하겠어요. 이런 경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로는 여기서 직접 가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직접 C2는 이렇게 직접 갑니다. 그래서 C1으로 적분 한번 해보고 C2로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C3도 또 하나 있네. C3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세 가지를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대로 자 먼저 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힘을 갖다가 힘이 그냥 R이라는 힘이라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R이라는 힘. 그런 거 한번 적분해 보겠어요. 그럼 DR은 어떻게 되냐면 DR은 저기서 DX, DY,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F하고 DR하고 이렇게 스칼라고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제로에서 4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 어떤 길을 따라서 가냐면 밑으로 쫙 가니까 y가 제로죠. 그 다음에 이 xy 평면이기 때문에 z도 제로입니다.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어떻게 했냐? 그 적분값이 이제 8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적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x는 2이고 dx는 0이고 자 dy만 변하죠. 그래서 dy만 변하니까 y dy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8이 되겠어요. 그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자 저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4사까지 저런 경로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적분값이 16이 되는데 자 두 번째 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직선으로 가면 똑같이 FDR은 이건데 자, y는 x라는 선으로 가는 거죠. 그럼 y는 x면 dy는 dx가 되고 z는 0이기 때문에 이걸 저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자, 요거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x dx가 되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에서부터 4까지 가는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랬더니 단번에 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때요? C1으로 적분하나 C2로 적분하나 적분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C3도 한번 해보겠어요. C3는 똑같이 FDR은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원의 공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저거 y-4의 제곱은 4제곱. 이게 이제 원의 공식입니다. 저기서부터 양변을 미분하면 이런 걸 얻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적분을 하면 f 더 dr은 4dy가 되니까 y에 대해서만 적분을 먼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돼요? 16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적분 경로가 달라도 전부 다 같네요. 적분값이 같아요. 자, 그런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런 특징을 갖는 f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소개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이 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에 F는 ma에서 F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냐? A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변하면 어떻게 되냐? 가속도만 구하면 풀리는 건데 변하면 이걸 풀어야지 되는데 이거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1차 미분 방정식인데 1차 미분 방정식은 적분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분으로 풀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적분으로 풀 수 있고 어떨 때는 적분으로 풀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적분으로 풀 수가 있냐면 우리 1차원만 먼저 한다고 본다면 자, 이런 경우는 이거 적분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적분을 풀 수 있는 형태로 고칠 수가 있냐면 여기서 dx를 나누고 곱해줘요. 그러면 mv dx분의 dv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요건 트릭이에요. 트릭. 자, 요거 적분을 풀 수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자, 이렇게 dx를 저거로 곱해줬어요. 자, 그러면 dx 앞에는 x 함수만 있죠. dv 앞에는 v 함수만 있죠. 그러면 적분을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dt인데 x 함수죠. 이거 적분을 풀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이라도 적분으로 풀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여기에 dx 하면 x 함수, dv 하면 v 함수만 되면 그러면 그때 적분을 풀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적분할 때는 요건 x에 대한 적분이고 요건 v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 적분 구간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0에서의 속도가 v0고 x에서의 속도가 v라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일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하고 똑같은 것인데 3차원일 때도 적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는 dt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요. 여기 있던 걸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뭐가 돼요? dt분의 dr이 v가 되죠. 그랬더니 이것도 적분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이걸 적분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적분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적분 구간을 이렇게 같게 만들면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 아까 2를 소개할 때 F 곱하기 D를 2라고 정의했는데 사실은 2를 왜 도입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쉽게 풀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적분하는데 어떻게 적분해요? 양변에 dr을 곱했더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적분하면 우리 저게 바로 좌변에 있는 거, 요게 바로 1입니다. 이 좌변,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힘 F를, 변하는 힘 F를 받으면서 R0에서 R까지 가는 동안의 한 일. 요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저게 합력이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 이렇게 되겠어요. 합력이 한 일이다.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요거 우변이죠. 우변은 이거는 MV이기 때문에 적분할 수 있어요. 바로 적분돼요. 어떻게 하느냐? 네, 저거 적분하면 V를 적분하면 2분의 1 V제곱이죠. 자, 여기서부터 2분의 1 MV제곱이 튀어나왔어요. 요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그런 의문이 가끔 듭니다. 왜 운동에너지 앞에는 2분의 1이 들어있지? 왜 운동에너지는 꼭 V의 제곱에 비례하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운동에너지를 그냥 사색하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이 F가 변하면, F가 일정하면 운동에너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등가속도 운동 풀면 되는데 F가 변할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 방식 풀기가 어려우니까 양변을 적분하니까 우변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느냐? 운동에너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나중 운동에너지에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졌어요. 이게 바로 1에너지 정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에너지 정리가 1을
이렇게 나왔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적분했더니 일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다.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경우인데 어때요? 힘이 변하면, 힘이 안 변해도 이거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새로운 물리량 적용합니다. 또 새로운 물리량 적용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더 간단히 표시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제한된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능력인데 어땠습니까? A가 B한테 일을 하면 W만큼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말하면 A가 B에게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B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형태는 경우마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일 에너지 정리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합력이 한 일은 뭐가 됐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우리 하나 안 것이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냐? 이미 다른 힘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해요.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만유인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하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탄성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하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기력 받는 물체에 일을 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근데 마찰력을 받는 물체에 일을 하면 그러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떠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 이동시키면, 손을 띄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찰력은 물체를 이렇게 밀고 가면 고자리 가만히 있죠. 스프링, 우리 중력은 어때요? 이렇게 올갔다가 손 넘 밑으로 떨어지죠.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갔다가 손 넘어 이리로 가죠. 근데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밀고 갔다가 손 넘어 어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마찰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힘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력이다. 이런 보존력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마찰력은 비보존력이다. 그럼 이 세상에 보존력이 더 많겠습니까? 비보존력이 더 많겠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보존력이고 마찰력만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인데, 힘의 법칙으로 정의되는 대부분의 힘은 보존력이고 비보존력은 마찰력밖에 없는데, 구속힘은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로 할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수직항력과 장력은 이동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요. 어때서? 수직항력을 받고 움직이면 항상 수직항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장력도 마찬가지예요. 장력을 받고 움직이면 항상 장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일이 에너지로 저장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운동 에너지는 볼링볼이 꽝 가면 그 볼링볼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스프링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겠어요. 중력에 거슬려서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내가 들어 올리면서 한 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중력과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이 같습니다. 등속도 운동하면서 움직이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력하고 내가 작용한 힘이 크기는 같은데,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냐? 내가 D만큼 움직인다면 내가 한 일은 mgd 이렇게 되겠어요. mgd.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도 또 있죠. 근데 중력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어서 이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1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1이 마이너스면 아까 어떤 달 했어요? 1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받은 1이 마이너스면 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체한테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해준 일이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물체의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만큼 다시 감소했어요.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로 갔을까?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탄성력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다녀요. 잡아다니면 여기에 뭐도 작용하냐면 탄성력도 작용하죠. 두 개가 크기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은 어떠냐? 한 일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다니는 일, 이게 바로 탄성력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로 가느냐? 저 용수철의 스프링에 저장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해준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이건 뭐와 같아요? 중력이 해준 일의 마이너스와 같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여기에 중력에 의한 건 중력이 한 일 앞에다 마이너스, 여기다 탄성력이면 탄성력이 한 일 앞에다 마이너스, 전기력이면 전기력이 한 일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힘에 대한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앞에 여기에 뭐가 붙냐면 여기 RS라고 있는데 이게 기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한 점을 이걸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RS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RS를 쓰는 거죠. 그럼 이게 0 되죠. 저 RS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랬을 때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느냐? 기준점은 어디다 정하느냐? 편리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두 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게 정하는 거.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어디예요? YS가 0. YS가 0인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원점이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원점에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두 항이 나옵니다. 여기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어떻게 정하는 게 좋냐? 요 항 하나가 없어지도록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0 되는 데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2분의 1 kx제곱 이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게 편하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했냐? 자,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만유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한번 적분해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항. 요 두 항, 요거 두 번째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RS가 기준점인데 이거 0이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RS가 무한돼야지 없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을 정하는 게 이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한히 먼 곳을 내 기준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한 거 잘 알았죠? 이 적분은 무슨 적분입니까? 선적분이죠. 선적분. 근데 선적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꼭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분 경로를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선을 따라서 적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여기 별로 선을 따라서 하는 경로를 정해주지 않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선적분인데 경로 C가 주어져야지 적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돌발 퀴즈가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선적분식의 경로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하나 고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이겁니다. 경로가 달라도 적분값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위치만으로 정의가 되죠. 네, 경로에 관계없이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보존력이 거슬려서 힘 작용할 때 한 일인데 그 한 일이 경로에 관계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만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서 수학이 좀 중요한데 그 수학할 때 우리 이공계 대학생은 수학에 잘 나오는 정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가 스톡스 정리입니다. 이 스톡스 정리를 잘 알고 있으면 네, 수학적으로 굉장히 막 멋있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스톡스 정리를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이 스톡스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분은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함수의 표시인데 바로 미분은 dx면 dy, dx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게 바로 dx면 dy가 이게 이제 도함수인데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근데 여기에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x만 미분하고 dx, y만 미분하고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dx, dy로 표시가 되는데 이때 이걸 뭐 어떻게 표시하냐면 저 fx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저 fx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함수에 해당하는. 근데 x에만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좀 꼬부라진 표시를 했죠. 저걸 영어로는 파샬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저거 파샬 x분의 파샬 u 이렇게 읽는 것인데 이 파샬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미분. 그래서 u가 x와 y의 함수인데 이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건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편미분은 언제 하는 거냐면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편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x하고 y가 독립변수다. 이걸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 하나는 상수 취급합니다.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상수예요. 그러면 x만 미분하면 2xy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y로 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x는 없는 걸로 치면 y만 미분하면 x제곱 남죠. 그래서 네, 편미분이란 다른 독립변수는 없는 걸로 치고하는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의 정의는 바로 뭐였냐면 dx분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의 정의였죠. 편미분의 정의는 뭐냐?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똑같은데 y는 그대로 있고 x에 대해서만 저 미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은 y에 대해서만 저렇게 미분의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미분이 되겠어요. 자, 이런 편미분을 우리가 도입한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 벡터 미분 연산자는 미분 연산자인데 아까 미분 연산자 있었죠. 그 미분을 하면서 벡터로 만들어주는 연산자예요. 이 벡터 미분 연산자는 좌표계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각좌표가 이렇게 있다면 직각좌표계에서 우리 위치 벡터는 이렇게 표시되고 위치 벡터의 미분은 이렇게 표시되는데 벡터 미분 연산이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X방향은 X에 편미분한 거, Y방향은 Y에 편미분한 거, Z방향은 Z에 편미분한 걸 해서 다 더한 거, 이걸 갖다가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델을 함수에다 적용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미분도 해주고 벡터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는 어떻게 해서 요거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 사실은 이 정의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벡터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아까 처음에 한 거 있죠. dy는 dx분 dy, dx를 곱했죠. 그래서 dx분 dy 요게 도함수였죠. 그것처럼 그 도함수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딱 됩니다. 요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하고 그다음에 dr 요걸 돛 프로덕트 이렇게 시킨 것인데 이거는 좌표계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좌표계. 근데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고 자 이런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고 구좌표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조건으로부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각좌표계를 볼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아까 이렇게 됐죠. du는 라운드 x는 라운드. 이건 어때요? 우리 du 저 미분을 구하는 일반적인 식이죠. 독립변수가 3개 있을 때. 그런데 이걸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네, 여기에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하고 비교합니다. 두 개가 같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두 개가 같게 만들려면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dr은 이렇게 됐죠.
이놈하고 저놈하고 곱해서 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놈하고 저놈하고 곱해서 요게 되려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돼야지 되냐? 자, 요놈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했냐? 원통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고 미분은 이렇게 되는데 벡터 미분 연산자는 요거 하나 들어갑니다. 로분의 1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려면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뭐만 달라지냐면 요 부분 여기에 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앞에 로분의 1을 해줘야지 요게 되겠죠. 요거. 자, 요거 그대로 du를 하려면 라운드분의 라운드 u, 그다음에 라운드 5분의 라운드 u,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해야 되는데 요게 되려면 dr에는 요게 있으니까 자, 여기에는 r분의 1 해줘야지 요게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델 연산자가 원통좌표계의 델 연산자는 이렇게 되는 걸 하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구좌표계는 어떻게 있어요? 구좌표계는 우리 요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건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스톡스 정리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계산하려면 좌표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미분 연산자는 어디에 적용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적용했는데 저기서 u는 뭐냐? 스칼라 함수예요. u, 델타 u.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기다가 직각좌표계에서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원통좌표의 델에다가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좌표계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좌표계마다 저렇게 달라지는데 저 델 u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레디언트다. 그레디언트는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델 u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게 되겠어요.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적용할 수가 있냐면 델 연산자가 벡터 함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벡터 장에도. 그 벡터 장에 작용할 때는 델도 벡터고 벡터 함수도 벡터니까 두 개를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스칼라 곱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벡터 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버젠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버젠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원통좌표가 이렇게 되고 구좌표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뭐도 있겠냐면 여기에 벡터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벡터 곱하는 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 F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원통좌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좌표는 이렇게 아주 복잡해진다. 그래서 델 연산자를 스칼라 함수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레디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벡터 함수에 적용하면 다이버전스와 컬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톡스 정리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스톡스는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석좌 교수입니다. 루카시안 석좌 교수 하면 여러분이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과에서는 석좌 교수 하면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봉급이 따로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주면서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석좌 교수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대 석좌 교수 중에는 유명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대 뉴턴, 그 다음에 13대 스톡스가 루카시안 석좌 교수였어요. 양자역학을 한 유명한 디렉 또 석좌 교수, 루카시안 석좌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호킹 도 석좌 교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된 시오렘이 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 스톡스 정리는 어디다 적용하냐면 함수에 적용하는데 함수 중에서 독립변수가 위치면 이걸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이 스칼라 함수면 스칼라장, 벡터 함수면 벡터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란 공간의 위치마다 벡터 함수가 정의된 거 이걸 벡터장이라고 부르는데 스톡스 정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할 때 우리가 쓴 선적분 있죠. 선적분. 근데 선적분은 했는데 저기다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이건 뭐냐?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값은 이건 면적분입니다. 이건 면이에요. 그 함수 f의 커를 면적분한 거다. 근데 어떤 면에 대해서? 저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게 바로 스톡스 정리가 되겠어요. 이거는 어떤 f에서든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 선적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다. 그 다음에 요건 면적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한 면적분이다. 선적분은 연습하면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부터 여기까지 선적분 하겠어요. 경로 C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걸 C1이라고 그러고, 경로 C2는 이거 똑바로 가는 걸 C2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한번 쭉 한다.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짝짝짝짝짝짝 계산하면 36이 나오는데, 이건 C1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다. C1에 대해서. 그 다음에 C2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네, 짝짝. 이번에는 이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와요. 34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 바퀴 폐곡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폐곡선 경로는 C1에서 C2를 빼면 됩니다. C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한 바퀴 삥 돌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 C1에 대해서 선적분한 게 38이고 C2에 대해서 선적분한 게 34였죠. 그래서 4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톡스 정리에 의하면 그게 뭐하고 같아요? 면적분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네, 여기서 이 면적분은 자, 저게 돼 있는데, 저거 면적분은 구합니다. 그래서 저기 폐곡선 C로 둘러싸인 면이니까 우리 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커를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면 벡터인데, 요 면 벡터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폐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면인데, 요 면은 사실은 요런 면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폐곡선이 있으면 이 폐곡선이 경계인 어떤 면으로든지 적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뭐 제일 쉬운 걸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임의 면인데, 자, 그래서 한번 적분을 해보겠어요. 먼저 아까 함수가 저렇게 생긴 거니까 커를 계산하면, 자, 이걸 딱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다 계산되고 나머지 뭐가 간단하게 컬 값이 2가 딱 나오는 거예요. 2가. 네, 그래서 이제 2z가 컬 f는 2z 이렇게 되는데, 요거 면적분을 하기 위해서 면 벡터라는 건 어떤 거냐? 면이 이렇게 있으면 벡터의 방향은 수직인 방향이 되겠어요. 크기는 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것 같으면 방향은 수직이니까 요거 둘러싸인 면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면 벡터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저기서 저 면 안에서 전부 다 컬 값은 똑같은 값 2였죠. 2. 그 다음에 그 S는 뭐? S는 2Z였죠. 그래서 두 개를 스칼라고 보면 뭐가 돼요? 스칼라고 보면 딱 해서 두 개 스칼라만 곱만 하면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요 넓이만 곱하면 되는데, 넓이가 뭐였냐면 아까 2였죠. 그래서 두 개 곱했더니 4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아까 처음에 선적분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선적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톡스 정리, 이건 수학적인 정리입니다. 어떤 함수든지 요거 독립변수가 R이면 그걸 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어떤 벡터장이든지 그 벡터장을 공간에 아무데나 그린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은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컬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스톡스 정리고, 이 스톡스 정리는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공계 학생이면 언젠가는 이 스톡스 정리를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산한 것처럼, 네, 여기서 했더니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다 그랬습니까? 보존력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어떤 힘이 있으면 그때 물체가 위치 벡터 R에 놓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을 우리 FR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FR이 보존력이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 F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거였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요거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그랬죠. RS는 기준점 아무렇게나 정하고 R까지 선적분을 할 것 같으면 이 포텐셜 에너지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서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값은 VR이 여기 바로 포텐셜 에너지 값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기준점 RS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FR에 의해 물체한 1인데 그 1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다 음수를 붙였어요. 그건 뭐냐? 물체에 이미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 힘에 거슬려서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원래 있던 힘이 한 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R은 R에만 의존하려면 선적분이 어때요? 적분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적분을 하는데 여기 RS부터 R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C1으로 이동을 했다. 또 여기 C2로 이동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선적분이 C1에 대한 선적분이 있고 C2에 대한 선적분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되려면 요놈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C1과 C2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무 데나 해주면.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점을 잇는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이 선적분 값이 다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한 일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고 경로에 의존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힘은 바로 이걸 만족하죠. 뭐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마찰력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직항력과 장력은 어떻습니까? 수직항력과 장력은 이게 0이에요. 이게 0. 그래서 뭐 만족하고 말고가 없죠. 이건 따질 일이 없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으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1에 대한 선적분과 경로, C2에 대한 선적분이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힘이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힘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도 또 쓸 수가 있냐면 사실은 요거 이렇게 하면 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요거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 자, 요 두 개가 같은데 한 바퀴 삥 돌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한 바퀴가 삥 돌면 마이너스 C하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 마이너스고 요건데 어때요? 요 한 바퀴 삥 도는 게 0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때는 뭐냐?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0이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폐곡선 경로에 대해서 FR의 한 일이 0이면 폐곡선에 대해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겁니다. 이게 0이면 그런데 자, 이게 0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톡스 정리 우리 여기서 쓸 수가 있겠어요. 스톡스 정리 써가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0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자, 요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면적분이 0이 되는데 이 면은 어떤 면이에요? 내가 스톡스 정리는 공간에다가 폐곡선을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대해서도 이게 항상 적분해서 0이 되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밖에 없냐면 이 안에 있는 게 0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힘이 있으면 그 힘의 컬 F가 0이다.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힘에 대한 선적분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는 힘에 대한 선적분이 폐곡선에 대해서는 0이다. 또는 뭐예요? 그 힘에 대한 컬이 0이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스톡스 정리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떤 힘이 보존력일 조건은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된다. 그러면 이게 보존력이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 보존력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면 폐곡선에 대해서 한 일이 0이다. 이거 보존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마지막 뭐예요? 컬이 0이다. 이것도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존력의 조건이 네 가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된다.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폐곡선에 대해서 0이다. 그다음에 컬이 0이다. 이 중에 하나 아무 다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고 여기서부터 다 다른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일 에너지 정리에서부터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냐면, 자,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는 언제든지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일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게 일 에너지 정리였죠. 그래서 좌변을, 힘의 보존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존력이라면 저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생긴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되려면 여기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기준점. 저건 뭐예요? R1에서부터 R2까지죠. 그래서 힘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인데, 자, 요 힘에 대해서 선적분이 R에서부터 R까지 적분하면 R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부분 합력이 한 일을 이렇게 바꿔 쓰겠어요. 합력이 한 일을 R1에서 R2까지 한 일을 우리 이거는 그냥 적분 구간만 나눈 겁니다. R1에서 RS까지, 그 다음에 RS에서 R2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건, 자, R1에서 RS면 이거 두 개 바꾸면 마이너스 RS에서 R1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가 됩니까?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사인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보존력이라면 R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R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뭐예요? K2 빼기 K1인데 K2란 뭡니까? R2라는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고 K1은 R1이라는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쓰느냐? 이항만 합니다. 이항만. 어떻게? 원은 원으로 밀었어요. 저 원을 1로 갖고 갔어요. 2는 2로 밀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자, 이렇게 썼던 요건 바로 뭡니까? 요건 뭐예요? R1이라는 위치에서, 위치 1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요건 뭐예요? 위치 2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근데 1과 2라는 위치가 특별한 위치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고른 겁니다. 아무데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데나 고르더라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안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을 만들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하늘에서 푹 떨어져가지고 그게 보존되는구나 본 게 아니에요. 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안 바뀌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보존력을 받고 운동하면 물체가 이동할 때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변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더 빨라집니다. 또 포텐셜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두 개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똑같은 운동 법칙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F는 ma 이렇게 표현했죠. 네, 이거 풀면 뭘 구합니까?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란 운동 법칙을 합력과 가속도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이건 합력이 한 일이죠. 이것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합니다. 이거는 합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운동 법칙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건 어때요?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은 운동 법칙입니다. 이거 풀면 뭐 구합니까? 이거 풀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고, 이거는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새로운 물리량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은 보존력이 적용할 때만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마찰력 적용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마찰력만 없다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운동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가지고 푸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 에너지 정리 항상 성립하고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에도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면 일 에너지 정리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어때야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에너지 정리는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존력 적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할 때는 합력이 한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합력이 한 일을 뭘로 바꿔놨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 여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운동 방정식, 일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모두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아주 쉽게 풀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놀랍게도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이 법칙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소개하는데,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머리에 벽돌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원래는 음악가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음악가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뭐가 됐어요?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듭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 자연을 대표하는 법칙이, 이 자연을 대표하는 법칙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법칙. 다시 말하면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구할 수 있는 이 법칙이 E는 일정이라고 하는 간단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접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또 다른 예를 볼 텐데, 사실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전운동도 병진운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